자, 이번에는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은 모든 지역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축물의 종류, 주택을 질 것이냐, 창고를 질 것이냐, 공장을 질 것이냐, 근생을 질 것이냐, 모든 그런 종류가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규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폐율은 얼마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얼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보게끔 되면, 아, 이거는 도시 지역에다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떻게 된다는 걸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봤더니 2종 일반 주거지에다 아파트도 지을 수 있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임야가 나왔는데 임야가 도시 지역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지목은 임야지만은 산지 전용 허가만 받게끔 되면 바로 여기 뭐야? 다세대도 지을 수 있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하는 거를 우린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용도 지역이라는 겁니다. 도시 지역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가능한 한 도시 지역 쪽에 지어라 해갖고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도시 지역에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이고, 농림지역은 농사만 짓자는 얘기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냥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자 이런 뜻입니다.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분류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77조에 보면 용도 지역의 건폐율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갖고 왼쪽에 보면 도시 지역에 오늘 비도시 지역에 있는데 이거는 뭘로 정해진 거냐면은 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에 보면 건폐율이 70%가 완전히 틀려요. 아까 얘기했잖아. 조례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항상 보면 조례까지 마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70%인데 대부분 뭐게끔 되면 건폐율을 도시지역에서 대부분 서울이나 뭐 이런 데는 60%를 하죠. 보면 조례로, 그러니까 조례가 법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법보다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조례고, 조례가 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도 지역에서 용적률에서 주거지역 얼마까지 나와 있죠? 500%까지 나와 있죠. 근데 이 주거지역도 뭐야?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져 있죠. 준주거지역까지.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면 뭐 350%, 400%다 이렇게 조례로 다시 할 수 있고, 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뭐 300%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뭐 250%다, 200%다, 200%다 뭐 이렇게 하는데 200%를 250%까지 돼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네가 아파트를 짓는데 임대 아파트를 얼마 정도를 지금 집어넣겠느냐 하면은 집어넣는다 그러면 원래 용적률이 200%인데 210%나 220%까지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서 일반 아파트 말고 임대 아파트도 좀 지어서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200%까지 만들어 놓고 법에는 250%까지 된 걸 탄력적으로 적용을 한다 이런 뜻. 자, 이번 용도 지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용도 지구는 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조례로 규제한다 그랬죠. 조례로 규제하는데 대부분 뭘에 대한 규제냐면 건축물에 대한 규제입니다. 건물을 높게 져라, 낮게 져라, 띄어서 져라, 어떤 식으로 져라. 이렇게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입니다. 뭘로 된다? 조례로만 규제를 합니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구가 10가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9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구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건 9개는 정해놓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으라 이런 뜻입니다. 용도지구 보면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이렇게 지금 보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뭐가 있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국토계획과 이행을 가는 법률이 없는 거를 내가 만들어서 낙타해야 되겠다고 할 때 여기에 의해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뭐 고도지구나 뭐 이런 거는 다 빼놓고 그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취락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만 지정이 되고 건폐율의 최고 한도는 60%입니다. 자, 취락지구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만들어진 내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땅이든지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죠. 그 이제 취락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박정희 정부 때에 국립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하고 다 재가지고 설악산 국립공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고 딱 지정을 했죠. 지정을 했는데 그 안에 개인이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죠. 국립공원 안에. 그럼 그 사람들을 국립공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면 저 다른 데로 내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립공원 바로 옆에다가 한 곳을 정해져 갖고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집을 지려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종 일반 주거 요만큼을 다시 말하면 한 2,000평, 3,000평을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공을 잘라서 만들 수가 없잖아. 거기가 전부 다 뭐야?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거기만 잘라서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취락지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는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취락지구는 용도 지역을 바꾸지 않고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일종 일반 그 땅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 법규 적용을 받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전부 다를 해갖고 큰 땅을 써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 다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여기는 조금 더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 했을 때 용도 지역을 바꾸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취락지구로 지정해버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매로 나온 땅인데 계획관리지역이다 또는 뭐 무슨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아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저층 일종이가 저층 있는 거네요. 일종 일반 주거지니까 저층. 아니 원래는 보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데는 취락지구가 아니고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만 지정이 되는 거야. 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조금 더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거지 일종 일반 주거로 지정이 된 거를 이미 일종 일반 주거지역처럼 똑같이 집을 짓게 할 수는 없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일종 일반 지역보다 더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취락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을 조금 낮은 데서 조금 풀어주는 것이 취락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낮은 것이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취락지구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만 지정이 돼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이 취락지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된 것이 국립공원을 만들면서 그 국립공원에 안에 있던 집을 바깥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옮기면서 거기를 용도지역으로 바꿀 수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를 취락지구라는 걸 만들어서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한 것이 취락지구인데
그때 시작했다, 취락지구는. 근데 이제 보게끔 되면 취락지구가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제 그 후에 그 자연 취락지구가 집단 취락지구로 나눠진 게 뭐냐면 그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를 삼수를 하셨죠? 삼수하셨어요. 맨 마지막에는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안 되면 내가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했는데 3대 선거 공약을 했어. 농어민 집피 탕감, 충청도 김정필 씨 총리,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풀겠다. 이제 좀 이따 이제 개발제한구역 자세히 나오게끔 되는데 그 세 가지를 했는데 그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것 중에 하나가 개발제한구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라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에만 있는 거고 자연 취락지구는 일반 아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 지역에만 지정이 되는 겁니다.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만 지정이 되는 겁니다.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다른 데로 짓지 말고 여기다가 집을 짓게끔 되면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지 않고도 좀 더 건폐율과 용적률과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하고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수로를 만들 수 있고 수도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배수로와 수도를 만들 때 지금 배수로를 30cm로 만들어 50cm로 만들어 얼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땅 면적에 의해서 거기를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현재까지는 부족하더라도 그쪽 그런 쪽에 개발진흥지를 지정해서 가능한 한 그쪽으로 집을 지어서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개발진흥지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서 토지 연계가 하기로 봤더니 개발진흥지구다 할 때는 여기가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앞으로는 예를 들어 몇 년 후에는 사람이 늘게끔 되면은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 개발진흥지구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개발진흥지구에서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가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대로 여기는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 하는데 대부분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많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봐도.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노태우 정부 때 5개 신도시를 만들었죠. 노태우 정부 때. 그 중에서 이제 일산입니다. 나머지는 성남이나 이런 쪽에는 좀 빨리빨리 개발이 됐는데 그 일산은 워낙에 대규모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같은 경우에는 한 5, 6년을 두고 수의 계약으로 팔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산에 이렇게 상업적 같은 데 중심적으로 만들어 놓게끔 되면은 돈 있으신 분들이 그건 시간이 흐르면 올라가는 게 틀림없죠. 그러니까 이제 돈 있으신 분들이 50, 80평, 100평 이런 상업업적을 사놓은 건데 성남이나 이런 다른 데는 빨리빨리 개발이 되는데 일산은 안 되는 거야. 생각대로. 그러니까 땅을 사놓고 기다리신 분들이 이거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인데 주변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건물이 안 들어서잖아. 이거 뭘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그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모텔 허가가 나는 거야. 모텔 하나 진 거야. 영업이 엄청 잘 되네. 드라이브 코스로.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상업지역에 이제 몇 명이 그래서
거기 그 상업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모텔촌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먼저 만들어졌다고요? 모텔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모텔촌 상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와 학교가 만들어진 거야. 학교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아니 거기는 어떻게 학교만 가려고 그러면 모텔 앞을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가 없게끔 돼 있느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학교를 먼저 졌어, 모텔을 먼저 졌어요. 그럼 모텔을 없애야 돼, 학교를 옮겨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 한 지방자치대에서도 아파트를 옮길 수 없고 학교를 옮길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든지 모텔을 옮겨야 되겠는데 모텔을 먼저부터 10년 전부터 먼저 지어놓은 걸 없앨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모텔은 이제 몇 년마다 다시 이제 계약 연장을 허가를 받죠. 그때 특정 용도 제한지구 해갖고 청소년의 위해가 되는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 상업적인데 그 영업행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텔로 해갖고 다 건물까지 다 지어놓고 10몇 년 동안 장사를 잘 하다가 이 사람들이 뭐 해갖고 소송을 했습니다. 안 해줄 수가 있냐. 근데 판사님이 뭐라 했냐면 조례로 정해서 한 건 안 되는 건 안 된다. 해가지고 모텔촌을 다 없애게끔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주거 환경에 위해가 되는 허가는 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상업지역에 많아요. 상업지역인 경우에도 특정 용도 제한 지구로 되어 있을 때는 그런 영업 행위를 할 수가 없게끔 되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복합 용도 지구입니다. 이 복합 용도 지구가 만들어진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복합 용도 지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건 뭐에 의한다고요? 용도지역에 의해죠. 그러면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질 수 있는 건물이 있고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질 수 있는 종류가 따로 있죠. 근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옆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용도지역을 잘라서 바꿔야 돼? 안 바꿔도 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고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해버리면 몇 가지의 건물을 더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1종 일반 주거지역 건물만 질 수가 있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 정해놓고 그 옆에 뭐가 정해있어?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했으면 복합용도지구의 조례에 의해서 1종 일반 주거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물 이런 건물은 질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용도지역에서 조금 더 풀어주는데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더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이해가셨죠? 네. 자,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땅을 낙찰 받으려고 봤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의 감정으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합용도지구라는 겁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를 보면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10번째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구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만든다 그랬죠. 네. 만드는데 용인시에서는 뭐야?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방제지구, 보행자 우선지구, 경관지구라는 걸 따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용인시 조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용도지구가 없어도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10번째는 만들 수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방제지구, 보행자 우선지구, 경관지구 이런 걸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용도 지구가 총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뭐 고도지구 높게 짓지 말아라 뭐 경관지구 뭐만 지어라니 건폐과 용적률을 뭐 정리하는데 이런 거기 때문에 조례만 봐도 되는데 아까 취락지구나 복합용도지구나 이런 거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뭐죠? 용도구역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용도구역은 국가에서 법으로 토지에 대한 규제 사항입니다. 아까 용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에 대한 규제 사항이고 이번에는 용도구역은 법으로 땅을 규제하는 겁니다. 건물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땅을 규제하는 겁니다. 용도구역을 보시게끔 되면 제일 먼저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5개는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이 5개는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젊으시기 때문에 아직 박정희 대통령 잘 모르시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대통령이 되고 나신 다음에 독일에 가셨었어요. 독일을 방문했는데 그때 독일에 갈 때도 전용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비행기를 이렇게 빌려갖고 어떻게 갔다 왔습니다. 독일에 왜 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뭔 개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독일이 동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 당시에 한국도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서독은 돈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독일에서 빌려주마. 빌려주는데 담보를 좀 줘라. 담보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담보를 줬냐면 간호원과 광부로 담보를 준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간호원과 광부로 담보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그거 담보로 주는 걸로 약속을 하고 그 이제 같이 거기에 있던 그 총리인가 누구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독일이 부유하게끔 된 것은 히틀러가 전쟁을 하려고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뭘 하려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고속도로가 독일을 발전시키는 기둥이 됐다. 그 다음에 도시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숲이 많은 거야. 그럼 도시 지역을 딱 벗어나는데 도시 지역이 지날 때 숲이 있는 거 보고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그게 개발제한구역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서 독일에 가서 광부와 간호원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면서 대한민국에 오면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게 고속도로,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독일을 갔다 와서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뭐만 있었다 그랬죠? 도시계획법이 있었다 그랬죠. 도시계획법에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목이 대지 이외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지가 아니거나 건물이 없었거나 하는 것을 사회로 농지나 다른 땅을 건물을 지을 수 없게끔 묶어버린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법에 쭉 보면 한 줄에 개발제한구역 시도지사 누구는 뭐 국방부 장관은 뭐 도시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게끔 되면은 지목이 대지 아닌 경우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한 서너 줄로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되어 왔던 건데 이거를 언제 푼다 그랬죠? 김대중 대통령 푼다 그랬죠? 왜?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 때서 그걸 만들어낼 때는 지을 수 있다라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지어놔봐야 돈도 없어.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쁜데 그걸 가지고 놀러 갈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놔도 아무도 신경도 안 썼어요. 하루하루 먹기가 바쁘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몰라서 그런데 나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이 아휴 먹으려고 사는 건지 살려고 먹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봐야 새끼 먹을 밥 한 끼 먹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먹으려고 사는지 살려고 먹는지를 모르겠다 할 정도까지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였다 보니까 그런 걸 짓든지 못든지 아무 상관 안 썼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10,000불이 넘어서 사람이 살만하게끔 됐죠. 놀러도 가야 되고 건물도 지으려고 그러는데 지으려고 봤더니 뭐해? 개발지향구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딴 걸 만들어 놨냐고 하고 만들어 놓기 전에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그 후에 그때 불만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발지향구역을 풀겠다 했는데 아까 집단 취약주기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시고 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푼다는 것이 아까 집단 취약주기로는 건물을 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건물은 질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김대중 정부에서 만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그겁니다.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과 이해에 관한 법률도 만들고 지구단위계 뭐 개발의 허가도 만들고 장사에 관한 법률도 만들고 하면서 계획을 그러니까 이 뭐야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대중 정부에서 이 토지 개발에 관한 모든 법을 리모델링이 그때 됐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때 다 정해진 거거든요. 그린벨트라는 게 이 개발제한 그렇죠. 그린벨트라는 게 이게 뭐야?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 그 이전에 원래 못 졌는데 개발제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면서 농지에 관한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거에 관한 거는 푸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 취약지구를 건물을 짓는 걸 풀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부 다음 정부가 어디죠? 노무현 정부에서 집단 취약지구 건물 못 짓는다. 이축만 된다고 다시 원상복구. 이게 개발제한구역은 먼 장래를 봐서 이건 그대로 해드리게 맞다. 우리 후손들을 봐서 해갖고 그 노무현 정부에서 집단 취약지구도 다시 이축만 되지 신축을 안 되는 걸로 다시 바꾼 겁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 끝까지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땅이 맞는데 이거를 제일 많이 훼손한 정부가 어디죠? 아니 이명박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계속 풀어가지고 그거를 NH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그래도 대부분 사돌이를 했는데 분양이 안 돼갖고 그게 빚더미에 온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주택공사하고 토지하고 합쳐버린 겁니다. 그때 대규모 사들어다가 그 땅값은 비싼 데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발제한구역을 가장 많이 훼손시켰던 정부는 아니 전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 그 정부 자체를 비판하고 뭐 정부 자체를 칭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지금 그 저기 뭐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저는 부동산 얘기만 하는 겁니다. 네. 왜 안 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이 뭐는 내가 개발제한구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개발제한 지정을 하는 특별조치법을 2000년 1월 28일에 제정해 2000년 7월 10일에 왔다니까 다른 법보다도 이거는 선거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드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처음서부터 197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서부터 원래 지목이 대지였을 때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 다시부터 이미 집이 있었던 경우에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얼만큼 질 수 있습니까? 용도 지역에 의해서. 용도 지역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그 건폐율과 용적률만큼 지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냐? 2번에 보면 이주권을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이주권은 개발 제한 구역에 건물을 하나를 허물고 개발 제한 구역 안에 하나의 건물을 다시 짓는 거예요. 허물고 다시 짓는 겁니다. 2층을 허물면 몇 층까지 질 수 있죠? 2층 허물면 몇 층까지죠? 1층을 허물면 몇 층까지, 얼마까지죠? 1층까지. 이렇게 제가 유도를 한다고 넘어가지 말라요. 모든 땅은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데 얼만큼 짓느냐? 용도 지역만큼. 남한산성 혹시 가보셨어요? 네. 누가 가보셨다 지금 그랬어요? 네. 가봤어요? 네. 그러면 음식점이 많죠? 네? 음식점. 네. 음식점이 커 작아? 작업장은 한 단층으로 됐거든요. 큰 게 많거든요. 거기가 개발제구역입니다. 거기가 개발제구역인데 그 집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주권을 사다가 짓는 거거든. 그럼 이 주권을 사는 거는 한 개 10평을 질 수도 있고 20평을 질 수도 있어. 이 주권을 예를 들어 이 주권을 내가 1억 주고 샀다 가정하여가요. 그러면 이 주권을 가지고 많이 지려면 100평을 사서 해야 돼, 500평을 사서 해야 돼. 500평 사서 500평의 건폐율과 용적률만큼 짓는 거야. 이해가셨죠? 위치는 상관이 없는 거. 위치는 상관없지. 용도 지역만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그 자리 허문 자리에다 다시 짓는 아예 거야? 이게 지금 옮겨서 짓는 거죠. 옮겨서 짓는 겁니다. 옮겨서. 그러니까 개발지역구 안에 하나의 건물을 허물고 하나에 옮겨 짓는데 개발지역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부산에도 개발지역구가 있죠. 부산에 있는 그 개발지역구를 허물어서 서울에 있는 개발지역구도 제일 못 져요. 그 다시 말하면 아까 집단 취약지구로 지정돼서 이 주권을 다른 데서 못 옮기게끔 하는 것이 있고 옮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는데 언제 내가 허물어서 질 때는 가까운 곳으로 가야 돼. 그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내가 허물지 않고 국가에서 도로를 만들겠다 너 내놔라 하고 허물렸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개발지역구에 딱 안 내려가도 돼. 지목 하면 지목은 관계 없나요? 전에 출시된 전. 네? 논 지목. 지목과 관계없이 개발지역구역인데 논 집을 못 관계라고. 짓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전에 집이 있는데 개발지역구에 집이 있었어. 그 엄마가 살고 있다가 이제 집이 비어 있어.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걸 이제 도로를 낸다고 어떻게 한다? 철거하다 보니까 이주권이 나온 거야. 그 이주권을 가지고 나오면 그 이주권을 가지고 내가 서울에 있는 근교에 가서 내가 이 이주권 갖고 질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내가 이 강의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강의 듣다가 그냥 책상 후려치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이 나 지금 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셔갖고 뭐 집 쓰시다고 허물었는데 우편으로 뭐 이주권이라고 왔는데 그 이주권이 지금 3억이나 간다는 말이니까 난 버렸는데 그냥. 그렇게 허물리는 것은 다른 데 가도 돼. 근데 허물리지 않고 그냥 내가 여기 개발지역이 있는데 내가 개발지역에 있는 거를 내가 이걸 허물고 여기 개발지역에도 짓는다고 할 때는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 투자 그리고 경매 이런 개발 지역에 허름한 주택을 낙찰을 받고 그런 거를 나중에 주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개발지역에 건물이 있는 게 경매로 나오는 건 내가 거의 못 봐. 20년, 30년을 봤습니다. 뭐 한 30번밖에 못 봤어. 그러니까 그건 벌써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팔아도 누구든지 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매로 나오는 거는 내가 20년 전부터 봐서 한 3건인가밖에 못 봤다니까요. 대지가 아니라도 전답이라도 가능하다 이거죠? 이축할 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대지면 원래 이축은 없이도 질 수 있는데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 짓게 하는 거를 이축권 가지고 질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전답에다가. 그걸 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시 두 개입니다. 원래 개발지역구는 원래 질 수 있는 거고 이축을 이거는 처음서부터 박정희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재해로 다시 말하면 태풍이 와가지고 허물어졌을 때는 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땅에 내가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었는데
땅 주인이 너 건물 허물어라 하다 보면 그때 내가 그 건물을 헐면서 산대. 이때 전부 다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을 가지 아주 다른 데는 못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드디어 김대중 정부에서 만드는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면서 건물을 짓을 수 있게 하는 게 이 뭐야? 이게 김대중 정부에서 만드는 추가한 사항이 이겁니다. 제일 먼저 축사를 질 수 있습니다. 과수 및 초지의 축사는 한 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 사료 재배할 정면면의 1,000분의 5 이하로 제외된다. 질수를 있긴 있지만은 규모를 정해놓은 겁니다. 사육장, 개발지역에서 제일 많이 짓는 게 뭐죠? 콩나물 재배사입니다. 콩나물 재배사. 그러면 콩나물 재배사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하남이 제일 개발지역이 많은데, 광명, 하남이 많은데 대부분이 뭐냐면 콩나물 재배사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이제 창고로 쓰든지 뭐 다른 걸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개발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많이 물리진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다른 걸 썼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위법이 많은 것이 콩나물 재배사로 지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퇴비사, 온실 이런 거 짓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이걸 보십시오. 뭘 질 수 있다 그랬죠? 관련 건물을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건물이라는 건 자 보십시오. 내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임시 숙소를 얘기하는 게 관령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짓는데 내가 어떤 개발 제한 구역에다가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주택으로 짓는다고 신청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여기 농사를 짓기 때문에 관리사로 짓겠다 그러면 주택 형태인데도 건축 허가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 창고나 이런 거 짓지 않고 주택을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뭐다? 관리사입니다. 관리사로 짓는 것을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 했는데, 자, 제가 하남시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남시에다가 뭐냐면 개발지역구역 내 관련 건물을 건축허가 관련 질의하고 개발지역구역에 관련 건물을 짓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내용: 개발지역구역 내 관련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방법 및 절차 서류, 이렇게 질의했죠. 뭐라고 나왔죠? 회신 내용: 개발지역구역 내 관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3조 1항에 관련 별표 1 제5 나에 의거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로 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신청은 조립식 가설 건축물로 설치해야 하므로 개발지역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제2에 의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을 축조 신고서 및 위치도 사업계획서 신분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물을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지금 요새 가설 건축물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게 뭐죠? 또 농지의 최종 쉼터. 최종 쉼터. 그것도 가설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 개발지역구역에도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있죠. 아까 제가 보면 요건을 보면 600 몇십 평 이상의 농사를 짓고 있을 때는 이런 걸 질 수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개발지역구역에서 뭐 한 700~800평 농지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뭘로 신청한다? 콩나물 재배사 뭐 버섯 재배사 하지 말고 뭘로 신청한다? 관리사 신청하라. 그럼 관리사를 신청하게 되면 주방, 화장실, 안방 거실 다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거주할 수가 있는데 조건은 거주하면 안 된다. 관리만 해라 이렇게 있는 거죠. 원칙적인 거는 허가를 내줄 때는 그런 식으로만 하는 건데 저기 최종 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주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거기 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쉴 수 있게끔 그런 걸 다 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체류용심도 똑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680평 이상 되면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주가 아님의 기준이 있습니까? 거주가 아니라는 기준은 제가 이제 이걸 신청한다고 했더니 그 이제 신청했더니 그 담당자가 나한테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신청해서 해드리는데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거주 안 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나보고 쳐다보면서 사장님께서 나한테 물어보셨으니까 나는 법규를 설명했는데 당신이 사장님께서 거주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조사를 합니까? 담당자 얘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주민등록 전입은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전입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등록 전입이 안 된다는 네네. 뜻이 보면 나머지는 관계 없다 이런 뜻이죠 보면. 조립식 가설 건축물로서 건축물 시행규칙 제13조 1항에 따라 가설 건축물 과정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다 보면 개발제한의 관련 건축물이 용도 변경은 허용하지 않으며 용도에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신청 자격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 자격이니까 개발지역 내 영농을 종사하는 자, 용선을 종사하는 자 중에서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농사를 지면서 680평 이상 되는 사람, 또 뭐 양어장을 갖고 있으면 얼마 이상 되는 이런 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충족하면은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관련 건축물로 신청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거를 저희가 수익화를 하려면 농지와 이런 걸 지어서 또 다른 농사 짓는 분한테 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관련 건축물까지 땅까지 같이 파는 거야. 그래서 수익이 더 높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건물이 지어지니까 개발지역인데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잘 팔리지. 그게 관련 건축물이라도. 그러니까 조립식 가설 건축물인데 샌드위치 팔면 이런 거 왜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때가? 조립식이란 말이 아니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자체는 철근 콘크리트 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벽돌로 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개발지역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권도 좋고 옛날부터 대지에 있는 것은 원칙적인 거 맞는데 이 김대중 정부에서 풀어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제가 보기에는 관리사들이라 이 뜻입니다. 뭐 그 외에 뭐 버섯 재배사, 창고, 축사 뭐 이런 것도 질 수 있지만은 방하고 거실하고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관련 건축물이니까. 자 이번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예전에는 국립공원, 시립공원 이런 것만 있었는데 이제는 주변에 거주하는 주변에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많이 만들게끔 됩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는 삶을 즐기는 시대가 됐거든요. 삶을 즐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자체가 많이 묶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땅이 어느 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게끔 되면 건물을 못 짓죠.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뭘 하냐면 지자체에다가 아까처럼 매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매수 신청을 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면적이 넓죠. 그렇게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요. 그러니까 매수 신청할 수가 있긴 한데 아까 매수 신청을 하면은 매수는 받아줍니다. 근데 제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예산 책정 해야 된다 그랬죠? 예산을 이거부터 먼저 사야 돼? 월급부터 먼저 줘야 돼? 월급 먼저 주고 나서 여유가 없을 때는 3, 4년 걸리기도 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였을 때는 우리는 매수 신청하는 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런데 이 매수 신청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기 전서부터 소유한 사람은 매수 신청을 받아주지만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고 난 다음에 매수 신청하면 안 받아줍니다. 경매 들어가는 소용이 없네. 그렇죠. 그건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는 안 거다. 되겠네.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가화 조정구역을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가화 조정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 그다음 밑에 걸 보십시오. 개발을 유도하는 3대 지역 이렇게 돼 있죠. 제일 첫 번째가 시가화 조정구역, 두 번째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그다음에 세 번째가 건축허가 제한구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 개는 전부 다 용도 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용도 지역을 바꾼다는 얘기는 더 강화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하나의 시를 만들 정도로 큰 곳은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묶는 거고, 어디 역을 만들죠.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 용도 지역을 바꿔야 되겠죠. 그 역 주변 정도로 한다 그러면은 규모가 좀 작은 거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어놓은 거고, 건축허가 제한구역은 예를 들어서 도청을 옮길 수도 있죠. 법원을 옮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 건물 주변으로 좀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최대 20년까지, 개발행위 제한구역은 5년, 건축허가 대행은 3년까지 묶어놓는다. 아무것도 못 짓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수용을 하고 용도 지역을 바꾸려고 하는데 일부러 혹시라도 수용하게끔 됐을 때에 돈을 많이 벌으려고 배 쓸데없는 것도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끔 그대로 묶어두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가장 묶였던 것이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인천공항 만들 때 영종도를 전부 다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묶어놓고 그 계획이 얼만큼 어디를 수용을 하고 어디를 뭘로 만들겠다고 용도지역을 어떻게 바꾸다가 계획이 딱 끝이 나고 나면 시가지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서울에서부터 춘천까지 전철 만들었죠. 그 당시에 제가 춘천에 땅을 보러 한번 갔더니 춘천에 있던 그 공인중개사가 그러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땅을 많이 사러 오는지 매일같이 이 정말 계약서를 한두 개를 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기는 새벽 4시면 눈이 떠진대. 빨리 출근해야지 오늘 또 계약서를 쓰고 또 돈을 버는데. 이렇게.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에 역 앞에 어떤 사람이 우리 수강생이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보고 땅을 한번 보는데 땅 바로 그 역 한 100m 떨어진 곳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공인중개사들이 수십 명이 전화를 해서 팔으라고 그러는 거야. 날 보고서 이거 팔라고 이렇게 전화 오는데 팔까요 말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지금 던져야 돼. 그랬더니 그래야 되니까 맞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안 던졌어. 안 던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개통되면 던지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교수님 말씀을 드릴 건 잘못했습니다. 개통되고 나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실수요자가 뭐 하려고 거기를 가서 그걸 살라고 애를 써요. 전부 다 투자 다 하려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통되고 나면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원칙을 아셔야 돼. 이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절대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팔아라? 바람이 불 때 팔아라. 제주도에 땅 보러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땅 보러 같이 갔던 사람이 제주 공항 옆에 땅이 있는데 지금 팔라고 난리친데 던져도 될까? 빨리 던져. 던졌어 안 던졌어? 안 던졌어요.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지금 부동산 투자의 원칙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역이 생기던데 도청이 그때 이사했죠. 충청도 홍성으로 이사했나 도청이? 홍성으로. 그때 이제 옮기고, 그다음에 뭐 창원도 그때 도청 옮기고, 그다음에 동부지원이 저쪽으로 옮겼죠. 그럴 때 그 옮기는 그 주변에 건축허가 제한구역, 전철이 생기는 곳에 뭐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울산에 가면 울산에 보면은 건처 보면 역이 있고 역 근처에만 상업적이 있고 거기서부터 울산 시내로 가려면 한 20-30분을 그냥 논밭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밭 가운데에 있던 거를 용도 지역 바꿔서 역을 만들어 놓고 그 근처만 상업적 뭐 관리, 응? 뭐 무슨 지역 이렇게 만들어서 건물을 짓게끔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개발 제한 구역이나 건축허가 제한 구역이 있다 그러면 당분간 건물은 못 짓지만은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면서 앞으로 개발이 될 곳이다 이렇게 보고 하시면 되는 것이 이겁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러면 얼른 보면 수산자원보호 그러면 건물을 못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나 근린시설 정도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도 큰 건물이 아니면은 얼마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단독주택 1종, 2종 이런 것은 지을 수 있습니다. 뭘로 정해져 있어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자, 이번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보십시오. 지구단위 계획은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김대중 정부에서 대규모 개발을 하려고 정해놓은 거라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게끔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변경을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떤 땅이든지 내가 사면 뭘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용도 지역만큼 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게끔 됐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규모 개발을 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기반시설을 만든다는 조건 하에 아까 제가 용도지역 하나씩 올려주기도 한다 그랬죠. 근데 대규모 개발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지만은 개인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평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3명, 4명, 5명이서 우리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자 하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하나를 높여줍니다. 높여주고 해놓고 그거를 5년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게 옛날에 그 평택을 개발할 때 지제역 있죠. 지제역 맞은편에 땅이 감정가가 110억인가로 나온 곳이 있어요. 그때 한 만몇 제곱미터인가를 그거 보면 상업지역이 있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런 지역으로 만들었고 경매로 던진 겁니다. 던졌는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낙찰을 받고 나면 원래대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그걸 사게 되면 절대 사지 말아라. 절대 사지 말아라. 이거 사면 안 된다. 자, 지구단위 계획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됐다고 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 집행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다 그러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소가 테헤란로 어디에 있다. 이거는 80% 90%가 깨지는 겁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잊어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땅을 건물을 지려면은 뭘 본다 그랬죠? 용도 지역을 본다 그랬잖아. 제일 먼저. 용도 지역에 의해서 무슨 지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을 밟으면 제일 먼저 뭘부터 본다고? 용도 지역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은 한 필지당 하나씩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가를 받을 때 필지별로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인 거야. 용도 지역에 의해서 필지별로 받는 것이.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필지별로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를 통틀어서 받게끔 만드는 겁니다. 통틀어서 받으면서 그 중간에 2종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1종 일반 주거지역도 있을 수 있죠. 네. 계획에 의해서 1종 일반 주거를 2종 일반 주거로 바꿔주기도 하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얼만큼 설치해서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공로에 따라서 바꿔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분이 제가 그 부산에 강의하러 분 갔었는데 부산에 강의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어떤 분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거 낙찰을 받았죠. 얼마짜리를?
3억짜리를 2억 3천짜리를 2억 7천에 낙찰을 받았죠. 용도 지역이 어디죠? 삼정 일반 주거 지역이죠. 아파트 단지 앞이죠. 상가집은 분양돼 안 돼.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받은 거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는 이 아파트를 지을 때에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면서 여기를 공원으로 주겠다는 조건 하에 제가 보기에는 2종 일반 주거죠. 3종 일반 주거로 올려준 거야. 근데 중간에 이 건설회사가 어떻게 한다? 부도가 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지방자치 개인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개인 건설회사가 이 땅을 전부 다 사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된 거를 3종 일반 주거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면 그 대신 내 조건은 여기에 있는 거를 이만큼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다 보니까 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집을 못 짓게끔 되면 지금 보증회사가 씁니다. 처음 허락할 때. 그래서 그 건설회사가 못 지면은 보증회사가 와서 마저 지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보증회사 마무리 지었는데 채권자들이 이거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죠? 건설회사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이거를 경매로 집어넣은 거야. 집으니까 낙찰을 받은 거야. 낙찰 받았는데 건축허가를 내달라니까 내줘 안 내줘? 안 내주죠. 왜? 지구 단위 계획에서 공원으로 묶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렇게 묶임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3종 일반 주거적으로 만들어놓고 이거 언니 공원으로 묶어놨죠.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했다. 나중에 되다 보니까 지금 다 끝나서 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풀린 거예요. 풀려서 이게 공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왜 이걸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양산시에다 허가를 내달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래? 양산시에서 뭐랬죠? 1997년 주택건설 사업성시 주택건설을 포함한 공원조성 사업으로 이거는 뭐야? 이거는 기부 체납하게끔 돼 있는데 원래 이게 기부 체납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부 체납 이게 개발 행위 허가에 보면은 도로를 만든다고 기부 체납하게끔 되면 대한민국 민주자유국가에서 남의 재산을 뺏는 것이 되니까 그걸 기부 체납 못하게끔 되는데 이거는 기부 체납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도 지역을 올려줬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부 체납 당연히 받는 거예요. 뭐 이게 또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뭐 현재 조건에 보면 왜 성남에 뭐 대장동 아파트 뭐 해가지고 뭐 그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은 내가 최대한 실적을 올렸지 않냐 그러고 뭐 지금 야당에서 자주자주 얘기하는데 그게 지구 단위 계획에서 그렇게 할 때는 그런 것을 이렇게 기부 체납하게끔 돼 있다는 뜻입니다. 법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짓을 때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짓는 것이지 그냥 짓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된 건데 이거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를 완전히 잘못하니까 한 2억 몇천은 그냥 날아간 거죠. 제일 아까운 게 뭐냐면 제가 오늘 5만 원 내고 강의 들으라는 건 5만 원 아끼는데 이렇게 2억 몇천만 원 날리는 건 안 아까워요. 자기가 모르고 그렇게 근데 그 매수 시점에는 토지 연기는 등재 안 돼 있어요. 아, 드셔야죠.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근데 그걸 안 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투자를. 그러니까 지금 얘기 때 토지 이용 계획 봤을 때 지구 단위 계획 있을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걸 내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는 거, 아까 제가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띄웠는데 무슨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면 본 거야, 안 본 거야?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 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 단위 계획에서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아고, 아, 지구 단위 계획 이거 다 조사해보고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으라 이런 얘기예요. 네. 교수님 그 당시에도 공원이라고 찍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아니죠. 그 옛날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 이 사람이 낙찰 받을 때쯤에는 찍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기 전에는 안 돼 있지만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허가를 내줄 때는 그게 바뀌는 거예요. 조건이 그게 해주는 조건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럼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어떤 종류의 지구 단위 계획인지 무조건 구청이나 뭐 시나 이런 데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지구 단위 계획 만들었을 때는 비도시 지역은 2종 지구 단위 계획, 그 도시 지역이 1종 지구 단위 계획인데 지금 다 통합해 갖고 그냥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있을 때는 항상 그 담당한테 가서 주체자가 누구고 물어봐야 되네. 어떻게 됐는지 하느냐 보고 지금 보면 지구 단위 계획도 보게끔 되면 토지경에 지구 단위 계획 나오잖아요. 다 클릭하게끔 되면 그 지구 단위 계획 있는 게 다 나와. 지금 조금 있으면 이거 책이 다 있어요.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토지 개발 강의를 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이번에 한 달을 내가 준비를 했다고.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조금씩 한번 다 들어보시자고요. 자, 이거 보면 이것도 평택시에 보면 400평이 나왔죠. 6억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2억 5천까지 떨어졌죠.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여기 보면 이게 뭐야?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평택에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수용을 당했거든요. 수용을 당하다 보니까 평택시에서 이걸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이게 개발을 하고 조건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옛날처럼 돈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수용하는 걸 우리가 감정판에서 수용을 하는데 이 수용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여기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수용은 100만 원에 하면서 이걸 분양을 60만 원에 한다는 얘기야. 60만 원. 원래 10만 원짜리 땅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만들어서 기반시설만 만들어주고 60만 원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처럼 내 땅을 그냥 수용한다서 싹 뺏지 않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주니까 얼마나 좋아. 돈도 벌고 새로운 땅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게끔 되면 이렇게 수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 옆에를 지구 단위로 만들어서 이렇게 분양을 해준다는 얘기.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수용하는 가격을 나 인정 못한다. 그 가격에 못 줘. 하고 버티는 사람이 있고 오케이 죽겠는데 그거 줘 하면 오케이 내가 그 수용 가격을 인정할게 하면 이걸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할 때 여기 보면 수용할 때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있었다니까 그 교회가 들어오게끔 여기 뭐는 담당자가 여기 뭐냐면 뭘로 만들었냐면 땅을 종교용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용으로 만드니까 종교용 건물 외에는 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구 단위 계획할 때 우리가 교회로 짓지만은 일반 사택지 짓고 뭘 쓸 수 있으니까 지목을 우리 그냥 만큼을 그냥 대지로 그냥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 우리 설계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였으니까 종교용지로 만들으니까 가격이 완전히 하락해버려요. 그리고 이 종교용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저기 때문에 바꾸지 못합니다. 결국에 지금 한 몇 년 지나서 지금 보니까 교회가 들어와서 사서 교회 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채권자가 뭐야? 돈이 안 되니까 취하를 시켜버린 거죠. 뭐면 여기 모르죠? 종교용지로 되어 있죠. 종교용지로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돼 있으면 바꾸지 못한다. 아까 공원도 못 바꾼다. 이것도 못 바꾼다. 지목도 못 바꾼다. 하나 더 볼까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추천 물건 했던 겁니다. 18억짜리가 6억까지 떨어졌죠. 6억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뭐야? 여기 집이 있죠. 집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안에 집이 이렇게 짓고 여기 뭘로 돼 있죠? 뭘로 돼 있죠 여기요? 지구 단위 계획구로 돼 있죠. 지구 단위 계획구로 됐습니다 이게. 지주권을 가르치다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 토지 여기에 쳐서 클릭을 하면은 이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들어가면 여기 보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다운을 다 할 수 있는 내용을. 근데 제가 다 하지 않고 그냥 앞에 있는 건데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보게끔 되면 뭐냐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 가구 수를 제한하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5가구만 하게끔 돼 있는 거를 이 사람이 2층, 3층 하면서 8가구로 늘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뭐라고 나왔죠? 여기 보면 위반 건축물로 돼 있죠. 위반 건축물로 돼 있는 게 여기 뭘로 돼 있죠? 위반 건축물 뭘 했죠? 불법 대수선했죠. 위반 건축물은 다시 말하면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다든지 불법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위반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증축도 안 하고 용도 변경도 안 했죠. 근데 뭘로 했다 그랬죠? 대수선 위반했다 그랬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5가구를 8가구로 늘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찰을 받아갖고 이거는 뭐야? 5가구로 원래 회복을 시켜야 된다더니. 자, 이것도 내가 이번에
그 다음 주에 추천 물건 강의할 때 이제 강의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10월 1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게 있죠. 뭘 발표했죠? 건축물 합리화 방안. 합리화 방안 그럴 때 많은 수강생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은 이번에 양성화 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양성화. 여러분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건축법에 어긋나면 양성화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둘 중 하나예요. 건축법을 고치는 거든지 건물을 건축법에 맞게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양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계단을 만들죠. 실외 계단. 실외 계단으로 2층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실외 계단 2층 올라가나 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지붕 만들죠. 불법 건축물에. 왜? 계단을 만들었어도 지붕이 없으면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요. 근데 지붕을 만들면 뭐에 들어가요? 건축 면적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야? 뭘로 돼? 유한 건축물로 등재되는데 그거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만들죠. 다가구 주택으로 만들게끔 되면 보일러를 각각 해야 되죠. 그 보일러 각각 할 데가 없으니까 옥상 같은 데 만들 수 있죠. 보일러가 비가 맞아야 돼. 비 가리면 해야 돼요. 가려야 되죠. 그러면 지붕을 만들었으니까 불법이죠. 지금 이번에 양성화 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뭐 한다? 실외 계단 지붕 만드는 거 건축 면적에 유한한 거 안 집어넣어도 괜찮게 한다. 보일러실 만드는 거 풀어준다. 나머지는 뭔지 아십니까? 합리화 방안이 이겁니다. 위반 건축물로 만들어진 거를 판 사람이 있으면은 그 위반 건축물 만드는 사람한테 추적을 해서 그 사람한테다가 압류해서 그걸 원상복구 물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위반 건축물을 사잖아요. 산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살고 나면 이건 내가 만들지 않고 먼저 주인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먼저 주인은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람한테는 원상복구 시키라는 거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에 뭐예요? 건축물 합리화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 합리화 방안이라고 해서 발표한 거를 많은 사람들은 양성화 시킨다고 유튜브에서도 양성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때 난리야. 양성화에 강화하는 거야. 즉 아까 양성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했죠? 건축법을 풀어주는 방법과 건축법대로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풀어주는 것은 외부 계단 비가림, 옥상의 보일러,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일조권을 조금 풀어주는 거, 그것만 풀어주고 나머지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위반 건축을 만든 사람은 그 사람을 끝까지 가서라도 책임을 지우게끔 하다. 이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양성화를 시키려면 제일 먼저 건축법규를 보고 건축법에 맞게끔 다 고쳐놓고 나면은 건축법에만 맞으면은 지금도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건물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건축설계 사무실에 가서 이 건축물 관리장 만들어 달라, 양성화 시켜 달라 하면은 다 가서 건축법에 의해서 다 맞게끔 되고 혹시 건축법에서 틀리면 이거 고치십시오 그래요. 고치고 나면 도면 그려가지고 지금 착공하는 걸로 신고를 하면은 집이 지어져 있어도 지금 착공한 걸로 해갖고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 건축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지금도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걸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는 건축물 관리장을 만드는 걸 장려해요. 왜? 건축물 관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세금.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도 세금 나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야지 위반을 하지 않게끔 관리를 하는 건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위반한 내용을 하도 알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허가 건물 허가받지 않은 걸 내가 1층 더 증축했다든지 옆에 더 늘려도 어차피 도면이 없는데 증축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건축물 관리장을 만드는데 건축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만드는 걸 도와주는 것이 못 만들게끔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야? 무허가 건물을 건축물 관리장 만드는 것도 양성화야. 그러면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건축법에 맞게 안 깼고 고친 것은 위반 건축물이 되는데 그거를 양성하려면 방법은 두 개 하나는 뭐예요? 건축법을 고치든지 건축법대로 고치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건축법을 고치는 것은 지금 뭐야? 일부 좀 고치고 없던 것은 새로 만드는 것은 위반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주인이 위반하게끔 되면 몇 년 있다가도 나한테 너 위반한 거 이거 원상 복구시키는 거 돈 내놔 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뭐 다른 유튜브를 내가 무슨 뭐랄까 뭐 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건축을 전공했고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 경매를 강의하다 보니 그런 내용을 투자를 했을 때 성공 실패에 대한 걸 정확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설명을 하는 거고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거는 바꾸지 못한다.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경매가 나온 건데 이게 34%까지 하락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4%인데 여기 보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 건물을 지었거든요. 이렇게 여기다 건물 지었습니다. 건물 지었는데 뭐냐면 두 동으로 지었어요. 두 동으로. 여기 보면 두 동으로 지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두 동으로 지었으면 두 동으로 지어놨으면 땅을 분할해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분할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했을 때 이렇게 엄격하기 때문에 지목도 못 바꾸고 가구 수도 못 고치고 토지 분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대로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에서 여기를 몇 가구를 집어넣겠다고 계획을 잡고 그 가구 수에 필요한 만큼 기반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걸 늘리거나 해갖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그럼 이런 경우는 토지 지분으로 그냥 나눠서 그러니까 토지 지분으로 이제 나눠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구분으로 해서 등기를 해달라고 해서 구분 소유 등기를 하게끔 되면 분할하자고 구분 소유 등기를 하게끔 돼. 현황 증약을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맞게끔 이렇게 그거 갖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분할이 되지 않으니까 구분 소유 등기를 해주십시오 해갖고 구분 소유 등기를 해서 팔면 된다 이런 뜻으로 해갖고 제가 3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서 구분 등기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라고 제가 먼저 번에 추천 부분을 하게끔 된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건축법을 모르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경매 권리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자, 또 10분만 한